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용민 TV 새 공간을 위해 마련된 시간 본격 정치 토론을 진행할 오창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조기 대선을 앞두고 김용민 TV가 더 좋은 공간에서 깊이 있고 충실한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모금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오늘 슈퍼챗 말고 저희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신한은행 계좌로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 번 더 계좌 먼저 소개해드리고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은행 100-030-696724 한국기독교 장로회 벙커원교회 아래 하단에 배너에도 나가고 있으니까 많은 동참 부탁드리고요. 이곳으로 많은 후원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그랬듯이 평화나무와 우리 김용민 TV의 김용민 대표님 항상 여러분들께 이 돈을 받아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 많이 해오셨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취지의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현재 1986만 6,194원 모금이 되었습니다. 이 방송이 끝날 때쯤에는 2천만 원, 3천만 원 빠르게 돌파해서 힘이 되주셨으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저뿐만이 아니라 김용민 TV를 함께 응원해 주시는 정말 소중한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가운데 계신 민주당 최고위원이신 전현희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현희 축하드립니다. 네. 사실 이제 굉장히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또 자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영광입니다. 아이고, 제가 영광입니다. 자, 그리고 옆자리에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역시나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다는 말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 들어서는 공간에는 김용민 TV 그리고 평화나무 벙커원 교회가 함께 쓰일 예정이고요. 민주시민들을 위한 강연과 공연, 각종 콘텐츠 제작 공간으로 쓸 계획입니다. 슈퍼챗도 좋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래 하단에 나가고 있는 신한은행으로 여러분 후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보내주시는 후원금은 투명적인 활용과 후원자 세액공제를 위해서 교회 계좌로 받고 차후 투명하게 여러분께 회계 보고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정치토론 큰 주제 놓고 정치적 견해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는 윤석열 탄핵을 말하다입니다. 자, 오늘 2월 25일 이제 화요일입니다. 헌재에서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이 있습니다. 먼저 두 분께 이제 의원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면 1.23 비상계엄 사태가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에서 이제 남길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 것 같습니까?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 그게 네. 가장 큰 교훈인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이 맨 처음에 이 국민들 앞에 등장했을 때 왕자를 새기고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왕자의 의미는 나는 왕이다. 그래서 사실상 전제 군주적인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네. 그 2년 반 동안에 윤석열이 보인 이런 정치 행태가 그야말로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의 군림하는 네. 전제 군주의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 네. 우리가 그걸 알았잖아요. 네. 그래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를 무시하고 야당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국정을 끌고 가려다가 안 되니까 결국은 계엄을 했고 내란을 일으켰고 네. 그리고 그것이 이제 국민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데 여기서 정말 교훈은 우리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에서 국민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국민이 왕이다. 이걸 확인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민도 왕이지만 뭐 우원식 의장님을 비롯한 네. 이재명 대표 그리고 옆에 계신 전현희 의원님 네. 영웅이다. 제가 사실은 이제 여론조사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네. 오랫동안 그 영화제 집행위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에 좀 빗대서 말씀을 드리면 아마겟돈이라든지 딥 임팩트라는 영화가 네.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하는 거를 영웅들이 막는데 네. 요번에 우리 국회에서 잘 막아주셨고 또 용감 시민들이 잘 막아주셨지 않습니까? 네. 어제 제가 소행성 관련된 기사가 나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데 네. 곧 어제 온다는- 네. 어제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할 수 있다. 네. 이게 얼마 안 남았어요. 2032년. 네. 7년 후에. 네. 근데 확률적으로
0.0017%. 근데 지구는 그런데 달은 1.7%나 돼요. 그러니까 이 소행성은 언제든지 지구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네. 그리고 이제 가장 마지막으로는 2018년에 실제 태평양에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히로시마 원자폭탄이 10배 정도 됐었고요. 그 전에는 2013년도에 이 불과 행성의 크기가 뭐 한 10에서 20m밖에 안 돼요. 네. 그리고 작은 거는 10m도 안 되는데 굉장히 큰 규모의 폭발력을 보이는데 아무튼 확률적으로는 계엄 선포가 1%도 안 된다고 생각했잖아요. 거의 네. 뭐 0.00 몇 %. 진짜 소행성 충돌 정도의 확률이었습니다. 진짜. 작년 가을에 사실 김용원 장관 국회로 불러가지고 네. 김민석 의원이나 박선원 의원께서 얘기할 땐 그걸 누가 믿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뭐 장관이라든지 국민의힘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당일날 저도 이거는 가짜 뉴스다라고 생각했었는데 확률적으로 전혀 확률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게 벌어졌을 때 우리 전현희 의원님을 비롯한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중심으로 네. 또 우원식 의장님 중심으로 이걸 막아냈다라는 점에서 네. 우리 국회의원분들께서 진정한 영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이 계엄이 완벽한 탄핵 인용으로 끝나고 나면 이제 다시 한 번 더 그 민주당 의원들의 용기 있는 국회로의 행진을 다시 한 번 저는 복귀해야 한다고 네. 저는 생각이 좀 들고 지금 국회의원들이 네. 잘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네. 국민들의 영웅입니다. 아. 국민들이 사실 지켜주셨고요. 네. 국회 바깥에서 그리고 본청 바깥에서 계엄군 진입을 막지 않았으면 사실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영웅이다. 그걸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만약에 계엄 성공했으면 뭐 김건희 모금 운동 이런 거 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자, 이번 탄핵 심판 과정에서 이제 10차 변론 기일까지 잡았는데 윤석열의 발언 중에 혹시 기억에 남는 발언들이 있다면 또는 이제 분노를 자극하게 했었던 발언들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의원님? 호수의 달 그림자를 쫓는다. 아 진짜 그 얘기 그렇죠. 들으면서 네. 너무 황당했습니다. 사실상 자신의 책임을 다 그러니까 숨기려고 하고 모든 것은 뭐 계몽령 뭐 이런 얘기도 변호인 측에서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그 국민들을 눈속임하고 사실상 이 자기가 국민들에게 이 야당의 독재나 입법 폭주를 호소하기 위한 그런 계엄을 한 네. 거지. 네. 그래서 계몽 차원에서 한 거지. 이런 실체가 없었던 거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부정을 했는데요. 이 내용이 어디 일본의 뭐 어디 네, 어디 책에 나오는 뭐 법원 판례 중에 뭐 하나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네.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처음부터 이 사람은 자신의 책임이라는 것은 눈꼽만큼도 없구나. 네. 그리고 모든 건 남 탓하는구나. 자기가 얼마나 어마무시한 그런 범죄를 저질렀는지 인식 자체를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진짜 대통령 자질 없는 그런 이상한 사람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맞습니다. 우리는 아니지만 네. 뽑았구나. 그런 황당한 생각이 든 인상적이라면 인상적이고 너무 무책임의 끝판왕이었다. 네. 그런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예능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6차 변론 때 저는 인원이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아, 예, 인원. 네. 이난 1분 만에 네. 1분 만에 국회 본관을 거점으로 확보해서 불필요한 인원을 통제한다는 목적으로 들어갔는데 그 안에는 15명, 20명이 안 되는 인원이 들어갔고 7층 건물에도 굉장히 많은 인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 우리 요원이 15명 정도 또는 20명 안 되는 인원밖에 없고 어떻게 이렇게 예능감이 뛰어나신지 그것도 1분 만에 일부러 하기도 쉽지 않아요, 아, 그거는. 네. 네. 헌법재판소에서. 네. 네. 이번 생각 자체가 네. 항상 호수의 달 그림자를 쫓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 네. 말도 모르고 아. 그냥 헌정 이런 게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약주를 또 못 하시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네네. 그러니까 그 동안에 이제 원래 이제 이런 부분이 좀 도끼가 빠지려면 한참 걸리나 봐요. 아, 독소가 빠지려면 예, 디톡스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알코올을 지금 많이 예. 못 드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1분 만에 네. 하신다는 거는 우리 이제 코미디언들이나 개그맨들을 네. 좀 이렇게 위협하는 그런 게 아닌가. 네. 그 예능 채널이 실제로 작년 12월부터 네. 다 망했습니다. 진짜로. 이거 하나 보고 있는다고 작년에 제가 딴 질문인데 작년 한 해를 관통하는 키워드 계엄을 빼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프로그램 혹시 뭔지 기억하십니까? 작년 한 해. 왜냐면
작년 한 해는 흑백 요리사의 한 해였습니다. 아 맞다. 근데 이 흑백 요리사를 가볍게 지울 만큼 계엄이 너무 컸던 거예요. 그래서 전체 구글 키워드나 이런 걸 분석을 해봐도 계엄만 제외하면 다 흑백 요리사 얘기입니다. 네. 그걸로 인한 파생 상품도 많아요. 서울의 봄보다도 더 네. 굉장히 영화 같고 네, 그다음에 개그 콘서트보다 더 재밌고 네. 그러니까 이제 발디딜 팀이 없는 거죠. 맞습니다. 사실 개국 콘서트보다 재밌으면 안 되는 건데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김건희 관련 여부입니다. 과연 김건희는 정말 몰랐을까라는 얘기 그리고 김건희는 어떤 입장이나 이런 걸 아직까지 하나도 드러난 게 없지 않습니까? 의원님 보시기에는 김건희는 과연 관련이 있을까 좀 궁금합니다. 지금 증거로 드러나진 않지만요. 네. 사실상 김건희의 그 육성 통화가 있잖아요. 네. 우리 뭐 오빠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 아, 네. 뭐 바보 뭐 이런 네. 방구나 여러 가지 꿈꾸기는 아니시다. 그런 육성이 있는 걸로 봐서 그리고 그동안 주위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의 이런 그늘 아래 그 사실상 그 시키는 대로 조정하는 대로 해온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계엄 당일에 우리 와이프는 모른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걸로 봐서 반대로 이 계엄은 사실상 김건희가 기획하고 배후 조정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의심, 네. 의혹 이런 게 제기가 되는데요. 좀 약간의 그 단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희가 계엄 전날 국정원장과 문자를 주고받았다. 문자를 2통이나 보냈는데 그 영부인이 이 국정원장이랑 통화할 일이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볼 때. 그렇죠. 그것도 계엄 전날 그런 통화를 문자를 보냈다. 이거는 뭔가 그 문자의 내용이 계엄과 관련된 게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김건희에게 비아폰이 네. 지급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비아폰을 가지고 누구랑 어떤 대화를 했는지 이런 부분이랑 그리고 실제로 또 검찰이 김건희를 지금 밀착 경호하고 있는 네, 차장. 김성훈 차장에 대해서 영장을 계속 거부를 하고 있고 맞습니다. 또 검찰총장이랑 김용현과의 이런 이제 비아폰 의혹이 있다든지 또 대검 차장이 실제로 김용현과 비아폰으로 통화를 한 이런 내역들 그리고 김건희가 검찰에 사실상 비호를 받고 있다는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에 김건희가 계엄 때 가만히 있었을 리가 없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김건희가 이 계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을 거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는데 네.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김건희 비아폰의 서버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 이게 지금 막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란 특검을 하고 그 측근들을 조사를 하면 김건희의 역할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김건희가 내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을 거다. 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아마 많은 국민들이 그동안 김건희의 활동을 지켜봐 왔다면 개입하고도 남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네. 대표님 보시기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 그 명태균 씨하고 통화 내용이 또 추가로 공개가 됐잖아요. 예, 맞습니다. 사실 이제 그 당선인 시절부터 이제 적극적으로 개입했던 내용이 조금씩 드러나고 네. 있는 것 같고 또 저희가 이제 작년 가을쯤에 그 상황을 보면은 김건희 씨가 마포대교 시찰한 적이 있었어요. 아 정말 꼴 보기 싫었어요. 9월 10일 날, 9월 10일 날이었는데 그때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0%대 후반, 네. 그래서 30%대에서 20%대로 막 떨어지고 왜 그랬냐면 의료 대란 사태가 그때 막 심각했었어요. 막 추석 앞두고 있는데 네. 지금 의원들, 의사들 복귀도 못 하고 있고 환자들이 막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막 사망 사고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검찰이 그 명품백과 관련해서 그 기소할지 말지를 두고 무슨 심의위원회를 이제 구성했다가 결국에는 불기소 공고가 되면서 그 이제 며칠 있다가 이제 마포대교에 등장을 한 건데 뭐 요소요소에 이런 요인들을 이렇게 보면은 김건희 씨가 계속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뒤에서 뭔가 적극적으로 개입했던 네.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추론을 할 수밖에 없는 네, 맞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는 이게 다 이제 연결고리가 조금 취약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건 수사를 못해서 이제 그런 부분이고 수사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지금까지 드러났던 여러 가지 그 요인들이 이제 얽혀지기만 시작하면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
뭐 특검 뭐 안 되면 상설 특검 뭐 계속 추진하고 계신데 네. 이런 부분들이 된다면 근데 그 시점은 역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제 결정이 난 다음이 되겠죠. 네, 본격적으로 맞습니다. 뚝이 이제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데 아무튼 국민들의 대다수는 여론조사 해보면 뭐 60% 이상이 혹은 뭐 윤석열 대통령보다 조금 더 그 여론 지표는 좀 안 좋았거든요. 한 5% 비호감도가, 정도는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좀 비판적인 여론이 좀 많았었는데 네. 결국에는 이제 탄핵이 3월 중순쯤 혹은 뭐 초순쯤 결과가 나오면 그때부터는 이제 보물 터지시 뭔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태풍이 오기 바로 전에 네, 네. 고요한 어떤 이런 상황이 아닌가. 근데 어제 이제 명태균 씨 항문폰이 조금 일부가 공개가 됐기 네, 때문에 시작이죠. 예, 이제부터 좀 시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네네. 그 중요한 정황 증거가 있는데요. 아, 네. 노상원 수첩인 것 같아요. 아, 노상원 수첩에 보면 삼성 개헌 얘기가 나오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후계자 얘기가 네.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전부터 통일 대통령 뭐 김건희 이런 얘기가 이제 막 호사가들 사이에서 좀 얘기가 네.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후계자가 과연 누군가? 음. 그래서 이걸 많은 분들이 혹시 김건희가 아닌가 이런 이제 추측 네. 이런 게 많이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노상원 수첩에 있는 이 영구 집권의 업무 그 배후에 김건희가 있는 거 아닌가 이게 하나가 있고 또 체포 명단 있잖아요. 네. 체포 명단이 최재형 목사를 제가 우연히 뵀는데 그 네. 목사님 얘기가 그 사건 당일에 아침에 그 소리소리인가 거기에 이제 체포 압수수색을 네. 하러 왔었다고 합니다. 어. 개엄 당일에. 그리고 그 체포 명단에 자기도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최재형 목사는 개인적으로 누가 자기를 체포를 할까? 그 명단에 자기가 있었다는 것은 이거는 김건희 명단이다. 자기는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체포 명단 그리고 또 조국 뭐 김어준 네. 뭐 이런 분들은 김건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매일 이렇게 항상 얘기하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 김용민 목사님 명단에 안 계셨나요? 김용민이 있는데 김용민 의원이 제가 둘 다 잡혀갔을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김건희가 싫어할 만한 사람들이 명단에 네. 많이 아 그래서 있다. 성직자님이시기 때문에 아, 목사님에도 속하겠네요. 네. 네. 그래서 네. 그런 점을 볼 때에도 사실 김건희의 그림자가 좀 아랑거리고 있다 이렇게 네. 좀 느낌이 짙게 들더라고요. 드리워졌다라고 볼 수밖에 네, 없는 것 네. 같고 아까 이제 이택수 대표님 잠깐 얘기하셨는데 전 의원님한테 먼저 질문드리면 탄핵 심판 결과 결국은 이제 가장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국민들께서 오늘 이제 최후 변론을 하고 난다면 탄핵 심판 결과는 언제쯤 나올 것인가 이게 가장 이제 궁금하고 기다려지는 내용들인데 혹시 의원님께서는 언제쯤으로 예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이제 최후 변론을 하면 네, 보통 1주에서 2주 사이에 네. 판결이 날 거다 생각하고요. 제 예상은 3월 11일에서 3월 15일 그 사이에 네. 판결이 나올 선고가 될 것이다. 네.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거냐 이것도 궁금해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제 내피셜입니다만 그래도 저도 이제 법조 생활 좀 했기 아, 때문에 그럼요. 예, 법적인 근거를 어느 정도 가지고 제가 네. 생각에는 8대0 음.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 그래서 대통령 윤석열은 파면한다 아, 이런 결론으로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을 흔들기 위해서 국힘이나 보수 쪽에서는 4대4로 기각된다 이런 얘기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터무니없는 얘기고 이 온 국민이 지켜본 너무나 명백한 네. 이 위헌 위법 이 개헌과 내란 행위에 네. 대해서 이것을 뒤집을 수 있는 법리적인 논거나 주장은 아무리 찾아도 없다. 그렇죠. 헌법재판소에서 내란해도 된다라고 결론을 할 수는 없잖아요. 예, 상식 있는 이 재판관들이라면 이거는 네. 탄핵 인용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8대0 만장일치다 하고 네.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8대0 만장일치. 저희 방송 시간 20분 만에 다시 2,100만 원 돌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10분마다 100만 원씩 올라가면 굉장히 좋네요. 윤석열의 네. 8대0 만장일치 네. 이 그 탄핵 인용 파면에 동의하신다면 예, 더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현재 보금액과 함께 또 아래 배너에는 계속해서 여러분 후원해 줄 수 있는 신한은행 계좌가 나가고 있으니까 많은 후원 부탁드리고요. 아까 대표님한테는 사실 1월 초중순부터는
이거를 여론 조작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온 여론조사의 지표가 네. 보수층이 굉장히 똘똘 뭉치고 또 이제 지지율 굉장히 높게 나오는 추세가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이런 조사에 대해서 신뢰성을 의문을 표하기도 하고 또 탄핵이 당연히 돼야 되고 내란에 분노하는 국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좀 분노하기도 했었는데 네. 요 흐름세가 살짝 또 주춤하는 그런 분위기도 보입니다. 네. 요즘에는. 요즘 분위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여론조사 기관의 결과가 여론조사 기관의 결과에 영향을 또 미칩니다. 네. 이제 뭐 이른바 밴드웨건 효과라고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월화수목금 이렇게 조사하고 있는데 갤럽은 화수목 조사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 발표하는데 네. 갤럽이 금요일 날 발표한 결과가 저희 금요일 조사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 그리고 이름이 없는 조사기관들이라고 할지언정 네. 예를 들면 최근 들어서 뭐 여론사 공정 또 여론 평판 연구소 이런 것들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를 조사해서 발표했거든요. 네. 보통 조사기관들은 지금까지 여론 조사할 때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를 조사했지 지지도 조사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5년 단임제 하에서는 지지도 조사를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4년 중임제 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또 지지하는지 묻고 그래서 다시 나오면 투표할지 그걸 묻는 건데 국정수행 평가만 했던 이유는 단임제이기 때문에 어떤 나라건 단임제만 하는 곳은 이게 그 대통령 지지하는지 안 묻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아까 소행성 얘기했지만 확률적으로 굉장히 적은 낮은. 조사 방식이 이제 등장을 한 것이 네. 지난 1월 초부터 그러니까 탄핵이 이제 통과가 되고 국회에서 이제 탄핵이 가결되고 나서부터 갤럽이나 리얼미터는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항의 전화가 와요. 왜 안 하느냐. 근데 과거 노무현 대통령 때도 안 했고요. 네. 박근혜 대통령 때도 탄핵이 가결되면 일단 안 하는 겁니다. 직무 정지가 됐으니까요. 직무 정지가 됐으니까 무슨 네. 평가를 해요. 근데 이 두 곳이 대통령 지지도를 조사하면서 그동안에 보이지 않았던 40%대, 50%대 지지도가 나온다고 보도를 하는데 이름 없는 조사 기관이긴 하지만 이름이 이제 좀 인지도가 낮긴 하지만 보수 매체에서 엄청나게 같은 분량으로 혹은 더 많이 인용 보도를 해주기 때문에 이거는 갤럽이나 리얼미터도 영향을 미치고요. 또 가장 뭐 진보 성향의 하우스 이펙트가 있다라고 하는 여론사 꽃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여론사 꽃도 한때 보면은 1월 초에 보면은 양당 지지율이 좀 벌어져 있긴 하지만 뭐 좁혀진 적도 있었거든요. 네.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여론사 기관들 입장에서는 좀 예상치 못한 결과들이 나올 때가 있는데 이게 단기적으로는 좀 출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헌재 판결이 다가오고 대선이 이제 전국적으로 임박하게 되면 네. 진보층은 살짝 좀 이완이 돼 있어요. 지금 헌재 판결 중심으로 보고 있고 또 체포되는 과정이 너무 또 길어지고 약간 무력감을 느낀 부분들도 있을 텐데 보수층은 아주 결집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다가 정권 뺏기는 거 아니야? 뭐 이래서 사실 이런 헌재 판결이나 또 검찰 조사 결과가 나와도 안 믿잖아요. 이 다 뭐 가짜 뉴스라고 안 믿고 무슨 또 일부 인터넷 매체 통해서 뭐 중국에서 개입해서 뭐 이런 부정 선거 관련된 것도요. 네. JTBC에서 얼마 전에 조사한 거 보니까 부정 선거를 믿는다는 분들이 36%까지 들었어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4명이 지금 네. 부정 선거를 믿어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국민의힘 지지율도 오르고 보수층도 결집해서 여론사 더 적극적으로 이분들은요 굉장히 화가 나 있어요. 보수층은 굉장히 화가 나 있어요. 근데 진보층은 예전에 화가 났지만 약간 이제 헌재 판결 기다리자는 입장인데 네. 결국엔 헌재 판결이 나고 대선이 이제 임박하게 되면 저는 진보층도 총 결집을 할 것이다라고 네. 생각을 해서 일단 1대1 구도로 붙으면 어떤 선거든 1대1 구도로 붙으면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0.73% 차이 났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2012년에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 붙었을 때도 51.6대 48%. 3%포인트 차이죠. 예, 오차 범위내라고 할 수 있는 뭐 3% 안팎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번 대선도 이재명 대표가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지만 뭐 일부에서는 박스권이라고 하는데 박스권이 굉장히 높은 박스권을 지금 유지하고 있어서 네. 그냥 언뜻 보면 다자구도나 가상도 좀 여유가 있긴 해요. 근데 절대 방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를 요즘 여론사 지표들이 보여주고 있다. 네. 보수 가표집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 보수 가표집에서 여론조사 적극 응답하면 여론사 결과가 높아지는 거고요. 네. 또 보수가 적극적으로 투표하면 보수 후보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진보층에서는 여론사 오면 적극적으로 응답하시고 네. 또
투표도 열심히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여론사 기관 전문가 입장에서는 계속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당에서도 민주당에서도 여론조사가 좀 이상하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실제 지금 위기 상황에 왔다. 그래서 좀 외연 확장도 해야 되고 또 이재명 대표가 잠시 후 말씀 나오겠지만은 그 중도 보수 네. 이제 외연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대선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바로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탄핵 이후에 대선 후보를 예측하는 상황이 이제 됐습니다. 사실상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고 국민의힘 측에서는 아직까지 뭐 대선을 준비한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왜 이렇게 몰래 다 예의도에 캠프를 차려놓으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들도 이제 탄핵이 인용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전현희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그래도 여론조사가 이제 왔다 갔다 하고 보수가 많이 뭉치고 해도 여전히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가 또 압도적으로 높아요. 앞으로 조기 대선이 열린다라고 한다면 민주당이 정권을 탈환해 올 수 있을지 민주당 지지자들은 가장 크게 걱정일 것 같은데 의원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들이 매우 신중하게 이 네. 여론 추이를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수 결집이 일어난 것은 사실이고 우리 지지층이 좀 이완이 되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추이는 보면 특히 중도의 추이는 내란 발생부터 지금까지 줄곧 민주당이 좀 수위를 또 우위를 보이는 것 같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민심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중도의 표심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심스레 민주당이 반드시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또 그렇게 해야만 하고요. 네. 그렇지만 걱정되는 부분도 많이 있죠. 지금 보수 대결집과 그리고 또 국힘 쪽에 그 대선 잠재적 후보들이 사실상 이 분열하지 않고 만약에 뭉치게 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우리에게 상당히 불리한 그런 이제 작용을 할 거다 이런 이제 긴장감 이런 건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리 국힘이 뭉치고 또 보수가 결집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 저들은 이 내란 세력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 민주 시민들이 그런 내란 세력들에게 다시 정권을 주지 않을 거다. 네. 그래서 우리 민주 시민을 믿는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겸손하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꼭 우리가 집권할 수 있도록 네. 예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진짜. 최고위원님께서도 선거가 다시 열리면 정말 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네. 많은 국민들이 또 바라고 있고 대표님께는 이제 여론조사 얘기를 조금 더 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정권 교체 쪽으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응답을 하고 있고 또 중도층 조사를 보면은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이 여전히 또 압도적인 표심을 나타내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국민의힘이 극우에 이제 이끌려 다니고 왜 이렇게 된지 모르겠는데 극우의 시대 정신이 이제 부정선거 이런 게 돼버려가지고 전혀 국민의 민생과 상관이 없는 내용들이 이제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1대1 구도는 아까 전에 이제 좀 그래도 어렵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까지 중도층의 표심 그리고 정권 교체라는 대명제를 훨씬 더 많은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이 추이가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지지정당을 묻는 문항이 있고 네. 그다음에 정권 교체냐 연장을 묻는 문항이 있는데 지지정당과 관련된 문항에서는 조사기관별로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나타나지만 정권 교체냐 연장에서는 정권 교체가 계속 높게 나오는 게 네. 일종의 정당 지지도 문항에서는 착시 현상이 있습니다. 뭐냐면 보수 정당이 있고 진보 정당이 있는데 보수 정당들은 지금 다 거의 괴멸해가지고요. 원내 정당에 보수 정당은 사실상 국민의힘밖에 없는 거예요. 개혁신당은 최근에 지지율이 많이 쪼그라들었습니다. 1%대로. 그거 없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고. 네. 이 저희가 원내 정당들만 보기에 넣어서 조사를 해요. 네. 대부분의 조사기관들이 대부분 원내 정당들만 하는데 거기에는 민주당, 조국혁신당, 또 진보당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정당들 세 개만 합쳐도 한 45에서 50% 돼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합치면 정권 교체 여론 50% 이상 나오게 되는 거고요. 네. 지금 보수 정당은 국민의힘 외에 개혁신당은 1%죠. 그다음에 자유통일당은 지금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원내 정당이 아니니까. 근데 자유통일당을 지난 총선 때도 넣어보면요, 굉장히 높게 나와요 생각보다. 네. 그러니까 자유통일당 지지자들이 국민의힘을 지금 다 지지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완전히 여기는 포커싱이 국민의힘으로 모아지고 있어서 지지율이 높은 것뿐이고, 네. 보수 진보대 이렇게 1대1 구도로 보면은 여전히 진보당이 높은 상황이라는 점,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중도층 말씀하셨잖아요. 네.
저희가 지금 리얼미터 같은 경우 뭐 이제 갤럽은 최근에 민주당이 좀 높은 결과가 나왔지만 MBS 또 리얼미터 갤럽 여기가 약간은 지금 국민의힘이 높을 때도 있고 나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다음에 꾸준하게 민주당이 높은 곳은 여론조사 꽃이고요. 네. 그다음에 나머지 조사 회사들은 지금 자동답 방식은 대부분 국민의힘이 많이 높아요. 아까 말씀드린 두 회사 말고 박시영 대표가 계셨던 그 윈지코리아도 네. 국민의힘이 많이 높습니다. 리얼미터보다도 더 많이 높아요. 거기 이제 이근영 대표 계시는데도 그러니까 ARS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답을 하기 때문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도층만 딱 떼서 보면 네. 민주당이 높습니다. 어. 그러니까 중도층하고 무당층이 좀 다른 개념인데 네. 보수냐 중도냐 진보냐를 물어보면 중도층이라고 응답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정치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에요. 네. 근데 나는 아무 이념 성향이 없어요라고 하는 분들도 그 중에서 한 뭐 5% 10%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이분들 중에 무당층이 또 계세요. 그래서 무당층하고 이 중도층을 따로 떼서 보면 지난 한두 달 동안은 중도층이 잠깐 흔들리다가 지금은 탄핵 심판이 이제 곧 다가오니까 민주당 쪽으로 이제 점점 대선이 다가오면서 네. 근데 무당층은 아직 안 움직여요. 무당층은 여전히 국민의힘이 좀 높을 때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인데 아무튼 지금 중도층이 전체 의견보다는 민주당의 네. 지금 지지도가 높다라는 점에서는 그래도 이제 다음 대선을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데 절대 아무튼 낙관적으로 보지 말자는 게 제 이제 주장입니다. 네, 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예, 예. 아니니까요. 왜냐하면 네. 0.73% 차이가 지난번에 났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긴장하면서 끝까지 가야 된다. 네. 그래서 중도층뿐만 아니라 보수층도 끌고 와야 돼요. 지금 보수층이 사실 많이 뭐 괴멸되고 지금 와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거기에 네. 자유통일당 좀 약간 극우 세력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중도 보수 쪽으로 가고 있는 그런 판단을 한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향후에 중도층은 점점 지지율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나가서 무당층도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네. 이런 부분들은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잘 잡았고 우리 또 나가죠. 우리 전 의원님 워낙 전략가시기 때문에 네. 예, 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12시가 넘었으면 저희 방송 시간이 30분 됐는데요. 또 한 번 100만 원을 돌파해서 2,200만 원 돌파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중간에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안내드리면 저희가 김용민 TV 이전을 위한 모금 라이브를 지금 두 분 모시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역시나 슈퍼챗보다는 신한은행 아래에 나오고 있는 배너 100-030-696-724 한국기독교 장로회 벙커원 교회로 보내주시면 투명적인 활동과 세액공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후원 또 부탁드리고요. 제가 첨언 좀 해도 되겠습니다. 아, 네.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이 사실 오늘 모금 행사가 있는지를 모르고 왔는데 괜찮아요. 직접 지금 끝나고 네. 보내시면 돼요. 저도 저도 조금 이제 모르고 끝나고 좀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김영민 목사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 예. 김영민 이사장님 목사님이지. 저도 이제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사실은. 아. 근데 아, 근데 장로님. 네. 수많은 목사님들이 네. 사실 이거 많이 밝히잖아요. 근데 우리 김영민 목사님은 월급도 안 받아가시고 또 무연고 또 저 사망자들 장례도 치러주시고 네. 저는 목사님으로서는 진짜 우리 김영민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그래서 도와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 이제 김영 목사님 정치권엔 쓴소리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쓴소리 때문에 조금 싫어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쓴소리를 해야죠, 누군가는. 그렇죠. 근데 김영 목사님이 쓴소리 한 건 지금까지 별로 틀린 적은 없었어요. 대부분 그래서 제가 이제 듣기 싫은 소리일지라도 틀리진 않았어요. 아, 이거 커밍아웃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김영 목사님 페이스북에도 좋아요 누르고 싶어도 잘 못 눌러요. 왜냐면 여론사기관 이 대표가 좀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아, 네. 근데 그럴 정도로 아무튼 성직자로서는 김영 목사님 지저스 밑으로는 뭐 지지율이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또 좋은 일들 많이 하고 또 이거 전혀 안 밝히시는 저는 김영 목사님 월급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벙커원 교회에서도 굉장히 좀 살이 많이 빠졌어요 요즘에. 그러면 이제 이 방송이 나가고 나서 최저 임금에 준해서는 좀 받아가실 걸로. 이거 좀 네. 너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왜냐면 벙커원 그렇게 받아가셔도 딴 데 쓰실 분이 아니란 걸 다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또 대표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교회. 같습니다. 네, 아무튼 우리 김영민 목사님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네. 네, 다시 한 번 더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선 후보 주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제 여권 후보에서는 이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계속 연일제 1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반짝 1위인가 아닌가를 따져보는데 지금 계속해서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의원회관 내에서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처음에 이렇게 1위로 등장을 했을 때는 네. 좀 약간 이게 뭐지? 극우들이 이 김문수를 밀고 있나? 그리고 제가 뭐 저랬다 말겠지, 신기루겠지 이 생각을 했었어요. 네. 저도 그런 생각을 했고, 근데 요즘 전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음. 김문수가 여권의 후보가 될 수도 있겠구나. 네. 왜냐하면 그 당내 경선을 하잖아요. 네, 5대 맞습니다. 5입니다. 그러면 5가 이제 당내 뭐 당원들 그리고 5는 이제 일반 그또 국힘을 일반 지지하는 국민으로. 사람들이니까 아무래도 국힘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대통령 후보를 뽑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당내 경선에서. 그러면은 김문수가 지금 극우에서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 또 국민의힘이 지금 최근에 굉장히 극우화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에 대한 그 당내 지지가 매우 높을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국회 내에서 토론회 하는데 국힘 의원들이 우르르 몰려갔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미 당내 역학적인 이런 구도가 김문수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국힘의 당내 경선에서는 김문수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면 본선에서 그럼 이 사람이 나왔을 때 우리가 극우 후보니까 그냥 무시할 수 있어. 또 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다 잊고 있지만 이분이 과거에는 그 노동자 네, 출신으로 노동운동. 진보의 대표적인 그런 이제 주자였습니다. 주자였고 네. 그리고 또 국힘 쪽으로 보수층의 험지라고 하는 부천에서도 당선된 국회의원이었고 경기도 지사까지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굉장히 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이런 행보를 보였고 극우화되긴 했는데 어쨌든 극우의 탄탄한 지지를 바탕으로 과거의 이력이 소환이 된다면은 네. 그 부분도 약간은 확장력이 있지 않나. 그래서 그리고 또 무엇보다 명태균 게이트가 그 병균이 묻지 않은 그게 연루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약간은 그 부패와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 이런 후보라 좀 상당히 경계해야 할 후보이자 주목해야 할 그런 후보다 이런 생각 요즘 네. 예, 들고 있어요. 사실 이제 경기도지사 이후의 활동은 굉장히 그 극우스러운 활동이라서 정치권 중심부에서 멀어지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명태균이 묻지 않은 상황이 돼버린 거죠. 네. 근데 이게 이 선거에서는 좀 호재가 되는 상황인데 여론조사 추이를 봤을 때는 대표님 봤을 때 김문수가 그대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저는 높다고 봅니다.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5대5 네. 비율로 당심과 민심이 이제 반영이 되는데 지난 한동훈 당대표가 선출됐던 전당대회 때 보면은 놀라울 정도로 당심과 민심이 점점 비슷해지고 있어요. 네. 예전에 민심은 그래도 조금 합리적 보수를 선출하거나 좀 개혁적 보수를 선출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이제 민심이 왜 그러냐면은 국민의힘 지지층하고 무당층만 뽑아서 하기 때문에 네. 사실상 민심이 아니라 그냥 당심에 가까운 그런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당대회를 처음에 뭐 4명으로 압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선 투표를 하게 되면 김문수 장관이 될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고 이제 보는데요. 일단 진보 진영에서는 김나땡, 한나땡입니다. 지금 김문수가 나오면 땡큐, 한동훈이 나오면 땡큐. 네. 예. 지금 제 이제 중학교 동기지만 김어준 공장장도 그냥 노골적으로 나오시면 좋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더러. 근데 실제 진보 진영이나 뭐 중도층에서도 나오면 이재명 대표가 이제 좀 큰 격차로 이길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들을 하는데 일단 그런 차원에서는 김문수 장관이 좀 진보층에서는 좀 만만한 상대. 뭐 이렇기 때문에 여론조사에서도 이제 역선택이 일부는 좀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김문수 장관이 저는 4배수에는 4배수는 반드시 들어가고 최종적으로 후보로 선출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사실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김문수 장관에 대해서 선언을 하지만 차기 대권감은 아니다라는 네. 평가가 있다라는 소문이 여의도에서 좀 돌았어요. 왜냐하면 김문수 장관이 사실 누구 말 잘 안 듣는 약간 우직한 스타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컨트롤이 잘 될까? 안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네. 조금에는 좀 머뭇거렸는데 그 성격이 참 안 바뀌어야 될 텐데. 일단 당심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가면 어쩔 수 없이 이제 가야 가는 하는 거죠. 거고요. 네. 그러면 이재명 대 김문수 가능성은 굉장히 가능성이 높아지고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만약에 본선이 이렇게 붙는다면 음. 확장성에 좀 제한은 있겠지만 그래도 보수가 지금 막 이렇게 똘똘 뭉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진짜 45대 45 베이스로 경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뭐 가령 오세훈을 지지하고 홍준표를 지지했던 분들도 결국 김문수가 계속 이렇게 가게 되면 김문수를 지지할 가능성이 있어요. 지지선을 해줄 이분들이 이제 가능성이 높죠. 투표장으로 많이 나오면 이게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아무튼 김문수 장관의 가능성이 높은데 여전히 만만한 경쟁상단은 아니다.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잖아요. 네. 경기도지사도 오래 했고 뭐 부천에서 이제 박지원 의원하고도 경쟁했을 때 아무튼 선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선거를 잘하는 분이기 때문에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기 긴장을 때문에 놓치면 안 된다. 긴장을 놓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또 한 번 10분이 지났고요. 또 한 번 또 100만 원 돌파해서 2,300만 원 돌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실시간 김용민 TV 이전을 위한 녹음 라이브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접속해 주셨는데 오늘 방송은 슈퍼챗보다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 아래 배너에 나가고 있는 후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표현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언급이 나왔으니까 곧바로 현재 민주당에서는 이제 유의미한 대선 후보로서의 지지율을 보이는 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유일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자, 먼저 의원님께 이재명 대표가 요즘 말씀하고 계시는 뭐 중도 보수 또 이제 흔히 말하는 경제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먹사니즘 또 잘사니즘의 일환이다라고 하셨는데 의원님이 가까이서 보시기에 또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표를 제가 바깥에서 보던 거랑 안에서 보는 거랑 상당히 네. 차이가 있다. 그래서 바깥에서는 좀 급진, 뭐 개혁, 네. 뭐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 우리 다 죽는다. 뭐 이런 걱정도 하고 그래서 이재명은 절대 안 돼. 이런 얘기도 많은데요. 상대 카운터에서 늘 그렇게 네. 얘기하죠. 네. 실제로 제가 옆에서 지켜본 이재명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이분은 굉장히 실용주의적인 그런 이제 분이다. 그래서 경제에 있어서도 좌파 정책이건 우파 정책이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리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정책이라면 어떤 정책이든지 가져올 수 있다. 이런 굉장히 열려 있는 그런 실용파다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그렇고요. 네. 또 굉장히 좀 무섭고 보복하지 않겠냐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네. 실제로 늘 우리 최고위나 이런 사석에서는 나는 보복 같은 거는 네.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성남에서 시장을 했을 때 그 전에 국힘 계열의 시장이 정말 적폐였고 새로 개혁을 해야 되지만 나는 그런 모든 기존의 사람들을 다 포용을 했고 보복한 적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정권을 잡아도 나는 그런 행보는 하지 않을 거다. 이런 이제 사석에서 그런 말씀을 네.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보수 우파의 이런 이제 행보를 하고 있는 이런 식으로 평가가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재명 대표 자체는 그냥 실용파다. 그래서 우파 보수주의이기도 하고 개혁주의이기도 하고 진보주의이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가장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과 행보를 하는 그런 분이다. 이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여러 가지 이제 보수 정책을 지금 약간은 이제 우클릭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언제나 이재명은 그 자리에 있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들을 행복하고 잘 살게 하기 위한 그런 쪽으로 필요한 것은 한다. 그리고 이미 뭐 김대중 대통령께서 우리 민주당의 네. 정체성은 보수 뭐 중도 우파다, 중도 보수주의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네, 이해찬 대표도 문재인 얘기했었고. 대통령도 우리는 보수주의다, 뭐 이해찬 총리님이나 그래서 민주당은 기존에 이제 왼쪽에 있는 이런 정당이나 단체들 그런 분들은 민주당이 너무 보수 아니냐 이런 말씀을 그동안 해오셨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뜬금없이 대선을 앞두고 오른쪽 행보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전체적인 실용파적인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국민들이 지금 경제 위기에서 더 좀 더 경제를 잘 살릴 수 있는 이런 행보를 한다. 네. 예, 그렇게 그래서 실용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실용이란 얘기를 예전부터 말씀 많이 하셨던 예, 부분이기도 항상 하고 그래 왔고 네. 바뀐 게 아니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마이너리티 이재명이라는 책을 봤는데 거기도 이제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 감각에 비견될 만한 DJ 비견될 만한 사람이다라고
김용민 이사장님이 책을 쓰셨습니다. 또 대선을 앞두고 여러분 책 구매도 많이 해주시면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자, 실용 노선이나 이런 경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이 실제로 여론조사 지표상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는 또 대표님께 또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일부 조사 결과긴 하지만 민주당이 최근에 네. 다시 이제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고 중도층이 또 움직이고 있고 네. 이런 부분들 물론 이제 이 부분이 한 1, 2주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연관 검색어가 계속 사법 리스크 관련된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네. 일단 중도 보수 관련돼서 당내 뭐 반발도 일부 있었고 또 보수층에서 특히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반발을 했거든요. 어딜 침범해 이거죠. 근데 네. 이제 그 부분으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제 훅 들어왔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논란 보도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외연 확장 그리고 기존 고정관념 중에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씻어줄 수 있는 네. 굉장히 좋은 결과 어떤 의도로 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캠페인이었다. 네. 여론조사 전문가 입장에서 그렇게 보여지고요. 지난번에 이제 지난 하반기에 이제 금투세 관련된 부분도 네네. 진성준 정책위장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폐지 기존 입장을 이제 견지했지만 대표께서 이제 폐지 쪽으로 강하게 드라이브 걸면서 이제 네. 관철이 됐잖아요. 예, 예. 근데 이번에 이제 반도체 특별법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 이제 당내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인데 제가 봤을 때는 당내에서 혹은 뭐 민노총이든 한노총이든 일단은 정권 교체가 중요하잖아요. 박근혜 후보도 사실 경제 민주화 사실 결과적으로는 잘 하질 못했는데 그 대선 캠페인에서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봤어요. 김동인 네. 박근혜 뭔지 몰랐을 거예요. 네, 전 제 사견입니다. 너무 노골적스럽게 그런 건 댓글로 좀 표현해 주시죠. 우리 저 품격 있는 방송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재명 대표가 약간 그런 이제 화두를 던지는 것 자체가 네. 아무튼 국민의힘에서 싫어하는 일이에요, 이건. 국민의힘에서 싫어하는 일이면 이거는 민주당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이제 보수 신문들은 싫어하니까 우클릭한다 정도 저장했다라고 표현하지. 그래서 그 얘기했던 거 하지 말라고는 절대 얘기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아무튼 반발한다는 거는 이건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보층에서는. 그러니까 네. 이게 뭐 꼭 중도 보수라고 해서 이게 진보 진영 혹은 이쪽을 포기하는 것이 그건 아니거든요. 그게 이제 유연성이고 이재명 대표가 사실 뭐 경기도지사나 성남시장을 안 했다면 그리고 실패했다면 네. 이게 사실 그냥 허구 같은 얘기인데 사실 그때 굉장히 도지사 저희가 매달 평가하거든요. 도정평가하고, 예. 시도정 평가를 하는데 이재명 대표 굉장히 높았어요. 경기도지사 이 네. 평가. 지금 이제 그 김동연 지사에 대한 평가가 조금 일부 이견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민주당 단체장들이 전반적으로 평가가 좋았는데 이재명 지사 혹은 성남시장으로서의 그 평가는 지금도 좋은 편이에요. 그리고 해봤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좀 캠페인하고 그다음에 과거 이재명 대표가 좀 이렇게 부드러운 이미지가 좀 이렇게 많이 알려지면서 지지율이 올랐던 때가 그 사모님하고 네. SBS의 동상이몽이라는 예능에 나왔을 때 네. 그때 확 떴는데 사실 좀 그런 부드러운 이미지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게 사실은 지금 이제 대선 국면으로 가기 때문에 종편이라든지 방송에서는 하기가 어려운데 요즘 유튜브 많이 이제 많이 보니까 유튜브에서 좀 그런 부드러운 모습 이재명 대표가 의외로 부드러운 모습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여주면 이런 정책이면 정책 그리고 어떤 사람 됨됨이에 있어서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다. 나쁜 사람은 굉장히 지금 워낙 매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당의 보좌 혹은 뭐 이제 참모진들이, 당의 국회의원, 네. 이런 부분들을 쭉 한다면 지지율이 지금도 이제 높은 박스권에 갇혀 있지만 더 높은 박스권을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입니다. 아무도 다가올 수 없는 박스에 계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 최근에 네. 유승민 전 의원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비난하면서
빈집털이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네. 근데 그게 국힘의 인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보수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빈집이 됐잖아요. 네. 왜냐하면 튀쳐나가서 극으로 더 오른쪽으로 맞습니다.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집이 자기들 인식에는 비어 있는데 그게 민주당이 들어와서 빈집털이를 하고 있다. 네. 이런 주장인데 그 말은 자신들이 극으로 갔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네. 그래서 민주당은 뭐 움직인 적이 없고 사실은 그 자리를 지켰는데 집을 나간 거는 국힘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극우가 이미 그들은 극우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극우라는 게 보수라는 거는 가치를 지키는 거잖아요. 네. 민주주의나 헌법 질서나 기존의 대한민국이 중요하게 생각하던 그 가치를 지켜야 되는데 국힘은 이번 내란 사태에서 이 헌법 질서를 부정하고 부정하고, 네. 사법 질서를 부정하고 법치주의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내란을 옹호하고 그런 세력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는 완전히 극우가 된 거죠. 폭력을 맞습니다. 선동하고. 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국힘이 벌인 그 지평에 지금 그걸 이제 확장을 하고 있는 거고 그게 민주당이 원래 없다가 들어온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 자리를 공동으로 선점하고 있던 국힘 세력이 어느 쪽으로 가버린 거죠. 빈집이 네. 아니라 자기들이 집을 떠나버린 거죠. 스스로가 그래서 집을 비워버리기 네, 때문에. 그래서 이미 지금 극우화돼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마치 자기들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들 자리를 차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국힘은 사실은 보수라기보다 참칭 보수이고 극우다. 그걸 이번에 우리가 확인을 했다. 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은 이 진보의 가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진보의 가치도 지키면서 또 국민들에게 경제 성장이나 필요한 이런 보수의 가치까지 같이 가는. 그래서 지금은 중요한 건 이념이 아니라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실용이다. 이런 노선으로 이재명 대표가 가고 있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너무 좋은 말씀이십니다. 자, 빈집털이를 본인이 한다고 얘기하는데 한동훈 대표는 이제 비어 있는 집 이런 표현을 굉장히 싫어하실 텐데. 네. 자, 극우 얘기가 나왔는데 그 얘기 좀 이해하면서 마무리를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1, 2, 3 계엄도 너무너무 충격적이지만 그 129 서부지법 폭도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떻게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능한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공공기관에 들어가서 뭘 부수고 사람을 오라고 하고 경찰을 폭행한다라는 것은 진짜 있을 수 없는 행태라고 보는데 결국은 이 보수가 비어있는 집이 돼버린 이유가 이 극우에 의탁을 하고 있는 상황. 이 상황을 사실은 절연을 해야 될 텐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질질 끌려다니면서 최근에 신주 부총장 같은 경우는 권영세, 권성동 쌍권 위에 전한길, 전광훈 쌍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극우 세력에게 끌려다닌다라고 하는데 이 추세는 대표님 보시기에는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죠. 그렇죠. 현재 네. 이제 결정이 날 때까지는 지속이 될 거고요. 이제 네. 현재에서 탄핵 인용이 되면 그때는 좀 태세 전환이 좀 있을 거예요. 근데 네. 이제 너무 늦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당내에서 뭐 이견이 좀 있어야 되는데 너무 한쪽으로만 가고 비판하는 세력이 없어요. 과거 이제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됐던 거는 MB의 세력이 있지만 또 박근혜 세력이 있어가지고 서로 간에 그래도 건전한 경쟁을 하고 비판을 했어요. 당내에서. 근데 지금은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 건전한 비판을 하는 세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지지도도 굉장히 낮고 힘없는 분들만 남아 계시고 당내에서 좀 주력 인사들은 지금 그런 비판을 못 해요. 이게 마치 2019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딱 한 5, 6년 전인데 자유한국당 시절.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도 국민의힘이 당시 자유한국당이 좀 정신을 못 차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스팔트에 나가고 또 뭐 바로도 들고 막 이랬을 때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그 나 뭐 원내대표가 있을 때 그 정모 정책위의장하고 네, 제가 네, 네. 어디 자리에서 사석에서 대면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네. 왜냐하면 아스팔트에서 막 그렇게 바깥에서 지금 원내에서는 활동도 잘 안 하고 원내에 계신 분들이 막 바깥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당시 국민들 중도층이 굉장히 등을 돌리고 하는 상황에서 정모원 이 정책위장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현직 의원인데 여론조사 조작하지 말래 저보고 자유한국당 지지율 왜 이렇게 낮냐고 이건 조작이라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되게 제 점잖은 사람인데 네.
그 앞에 이제 어르신들도 계신 자리였는데 제가 좀 정색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집권 못합니다. 좀 뭐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은 결국에는 자기 지역구에서도 공천 못 받고 지금 야인으로 계시는데 결국에는 지금 5, 6년 만에 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좀 정신을 차리나 했는데 지금 다시 아스팔트로 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5, 6년 만에 대잡이 왜 이런 같은 시행착오를 똑같이 반복하지? 네. 그거는 뭐냐면 당심이 너무 극우 쪽으로 지금 치우쳐 있기 때문에 지금 한 80만 정도 됩니다. 당원들이.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오른쪽으로 가 있어요. 근데 당시에 홍준표, 윤석열 경선 때도 민심은 홍준표인데 당심이 너무나도 윤석열 쪽으로 치우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권성동, 나경원 이런 분들이 굉장히 윤상현 의원까지 굉장히 오른쪽에 치우친 발언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선에서 그 당심을 받기 위해서. 근데 그쪽으로 너무 가 있으면 나중에 자기가 후보가 될지언정, 이게 뭐 서울시장이든 대통령 될지언정 중도층이 표를 주겠냐고요. 바로 대선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자유한국당 시절에 한번 경험을 했으면서도 지금 똑같이 가고 있다는 점이 너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저희가 이제 11시 30분에 생방송을 시작해서 어느덧 이제 1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오늘 방송은 김용민 TV 이전을 위한 모금 라이브 방송입니다. 아래에 나가고 있는 신한은행 계좌 110-65-696-724 한국 기독교 장로의 벙커원 교회로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후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명적인 활용과 후원자 세액 공제를 위해서 교회 계좌로 받고 차후 투명하게 회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꾸준히 이제 모금액이 1시간 동안 늘었었는데 자, 한 2분 정도 남았습니다. 이번에 또 순서를 바꿔서 대표님께 오늘 방송 소감과 네. 또 다시 한 번 더 우리 김용민 이사장님을 위한 발언, 후원 동료를 위한 발언 이렇게 1분씩 하고 이제 마무리해요. 대표님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 목사님한테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외부에 이렇게 출연료 받아가지고 이렇게 생계를 유지하시겠어요? 좋은 네. 일도 많이 하셔야 되는데. 맞습니다. 여러분들 도와줘야 됩니다. 네. 지금 뉴스공장 겸손은 힘들다는 네. 지금 모이는데 네. 김용민 사실 낙검수도요 굉장히 김용민 목사님이 안 계셨어 이사님이 안 계셨으면 네. 이게 높은 퀄리티의 방송이 나올 수가 없었어요. 아, 그럼요. 사실 편집이라든지 기획은 사실은 방송적인 면에서는 김용민 이사장님이 다 하신 거라고 저는 네. 봅니다. 물론 이제 진행하는 뭐 김어준 공장장 또 나머지 분들도 예능적인 부분도 있지만 아무튼 김용민 목사님 이사장님이 네. 그 끼는요 대단했어요. 아, 그때. 그럼요. 예, 그래서 그 부분 지금 좋은 일 하시다가 지금 너무 어려워요. 많이 도와주셔야 돼 우리 목사님. 하고 싶은 말을 참지를 못해요. 맞아. 네. 근데 그게 또 우리 김용민 이사장님의 매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쓴소리 하는 거. 예전에 베드로 같아요, 베드로. 막 좀 센 얘기 막 하거든요. 근데 네. 결과적으로는 가장 또 성직자처럼 이제 살아. 우리 김용민 이사장님 그 쓴소리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이제 근데 약간 좀 부드럽게 해주세요. 이제. 네, 자, 이상입니다. 대표님의 마지막 말씀이셨고요. 자, 민주당의 최고위원 전현희 의원님 또 마지막 말씀 듣겠습니다. 네, 저는 우리 김용민 목사님이 과거에 낙검수 하실 때 그때부터 뵀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참 훌륭한 분인 줄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이렇게 이 궤적을 보면서 정말 변치 않는 그런 또 약자들을 위한 그런 낮은 자세에서 봉사하는 그런 분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거기에 또 더불어 우리 사회에 정말 다른 사람들이 하기 힘든 그런 쓴소리나 옳은 소리 이런 것을 또 하시는 그래서 우리 사회가 바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일종의 횃불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분이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갑자기 방송에 좀 출연을 해줄 수 없냐 이래서 제가 사실 일정이 많았는데 네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하고 싶어가지고 열일 제치고 왔는데요. 우리 목사님 정말 훌륭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응원과 또 우리 목사님과 네.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좋은 목소리를 계좌번호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아, 예, 말씀해 주십시오. 신한은행 100-035-696-724
한국 기독교 장로회 벙커원교회로 많이 입금해 주세요. 네, 우리 이택수 장로님의 협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시청자분들도 많이 함께해주고 계신데 다시 한 번 더 쉽지 않은 시간 또 내주신 우리 이택수 대표님과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 전현희 의원님께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래에 나가고 있는 계좌 계속해서 오픈되고 이 방송은 저녁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후원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영상 보시고 다음 시간은 박지 아나운서가 꾸미는 박 퀴즈로 돌아오겠습니다. 저희는 박수로 불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